개발 격차를 해소하려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적 개발 원조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첫 개발협력 사업은 1960년대에 시작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초반에 미국 개발협력 전담 기구인 USAID의 지원에 따라서 이제 개도국의 공무원을 초청을 해서 한국에서 초청 연수를 제공한 게 첫 개발협력 사업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제도적인 차원에서 한국이 공여국의 입장에서 개발협력을 제도화한 것은 87년도에 우리가 수출입은행 안에 경제개발협력기금을 창설을 했고 91년도에 한국국제협력단, 무상원조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을 한 것이 또 중요한 지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10년도에 주요 선진 공여국들이 모여 있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라는 OECD 다크에 가입을 하였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우리가 공여국으로 발돋움했고 이제 이 다크 회원국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개발협력 외교를 하겠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개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사회경제 발전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협력 안에서 이제 한국을 비롯한 공여국들이 활용하는 공공재원을 우리가 공적개발원조 또는 ODA라고 합니다. 한국이 이제 개발협력 또는 ODA를 통해서 개도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한때 가난했던 이제 개도국이었고 또 한때 원조를 받았던 수원국에서 이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책임을 이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국이라는 그 경제 위상에 버금가는 지원을 해야 하는 하나의 책임을 반영하는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이 개발협력을 하는 것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고 또 이제 선진 공여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우리는 한때 개도국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개도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선진국과 개도국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들을 실제 개도국에서도 한국에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중간 가교 역할로서 좀 더 개발협력에서의 특장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개도국이었던 시기가 아주 먼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발전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겪어온 우리만이 갖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실제 이제 개도국에도 공유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현지의 맥락과 상황을 잘 고려를 해서 현지 맞춤형 지원을 하되 또 한국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노하우들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나 다른 공여국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한국의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개도국의 발전 지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바로 우리의 어떤 상업적인 이익이나 정치적인 이익과 연계하기보다는 개발협력의 순목적인 개도국의 발전을 유지를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세계화된 시대에서 세계화된 시대에서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연대가 강조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도국의 발전이 궁극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국익으로도 돌아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 개발협력을 좀 이제 경제협력과 연계를 해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왜 개발협력을 우리가 해야 되냐,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을 연결해서 이해를 하자면 개발협력이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활동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이 개발협력을 통해서 가나에서 직업훈련이라든지 고등교육 훈련과 같은 이제 교육 사업을 제공을 하면 그게 가나라는 이제 개도국에서 좀 더 고숙련된 노동 인력의 양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ODA를 통해서 가나의 어떤 행정제도를 개선을 한다든지 노동시장 관련 정책 수립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가나라는 시장에 진출하고 거기서 활동하는데 발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개발협력을 촉매제로 활용을 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기타 국익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단기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어떤 개발협력의 단기적인 효과를 찾는다면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제 한 스리랑카 정상회담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한국의 직업훈련 지원이 그리고 한국의 연수가 이제 스리랑카에서의 고숙련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두 정상 간에 언급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스리랑카의 경제 발전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또 스리랑카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보다 현지 시장에서 좋은 노동 인력을 찾고 또 이들을 고용을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이익으로도 돌아오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개도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이 개발협력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 개발협력 분야가 확대가 되고 우리가 더 큰 그리고 더 양질의 개발협력을 함으로써 이 개발협력 생태계 안에 있는 청년들이 국제적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기업 진출이나 청년 진출을 종합을 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국익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개도국들만이 겪고 있는 그런 독특한 그리고 그들만의 고유의 어떤 개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같이 제시가 된 점을 꼽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IT와의 그 정상회담에서는 카리브해 연안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이제 사업이 제시도 되었지만 또 IT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치안이나 불안정의 문제를 고려를 해서 이제 한국의 어떤 인도적 지원이나 치안 역량 강화 같은 사업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제 스리랑카와의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우리의 그 직업훈련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리랑카는 한국 ODA 중점 협력국입니다. 현재 한국이 27개국이라는 중점 협력국을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양자 공여국 차원에서 보면 한국은 스리랑카에서 네 번째로 큰 공여국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제 OECD 다크에서 발표한 2020년, 21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은 스리랑카 정부가 국가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10대 중점 분야로 교육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였습니다. 생산성 시민을 10대 중점 분야로 제시를 하였는데 여기에 이제 고등교육이나 직업훈련 등 교육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 중점 협력국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별 협력 전략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스리랑카에 대한 국별 협력 전략 문서를 보면 교육이 4대 중점 지원 분야 중 하나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스리랑카의 국가 발전 전략과도 일치하고 또 스리랑카의 수요와도 일치하고 또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면서 또 글로벌 도전 과제와도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지원이 실제 개도국에서의 성과로 이어지고 또 이를 우리가 우리의 어떤 효과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스리랑카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게도 좋은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스리랑카의 사례가 참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어떤 지원에 대한 수요도 상당하고 또 한국이 이제 대통령께서도 기조연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ODA 예산을 한 40% 정도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의지를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에서는 매우 호의적으로 또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한국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